첫 번째 발제는 기후변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동종인 노원환경재단 이사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동종인 이사장님은요,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뉴저지 공대 대학원에서 화공 및 환경과학과 박사를 취득하셨으며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명예교수, 한국에너지기후환경협의회 명예회장이십니다. 발제 부탁드립니다. 예, 다시 나왔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 노원 지역에서 앞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제 탄소 중립을 어떻게 구현할 건가 그런 이제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이 그런 긴박성이라고 그럴까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제목에서 보듯이 이제 기후 변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 이게 말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바로 이제 우리 문 앞에 와 있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은 굉장히 많지만은 딱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할까 합니다. 지금 기후 위기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그런 이제 위기 의식 이런 걸 이렇게 한번 가져야 된다는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노원 지역에서 이게 대응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가 그에 대해서 한번 이제 지혜를 모아봐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릴 그 순서는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이상 기후 현상과 또 여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왔는지.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의 대응과 시민 참여 문제 이렇게 순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뒤에 부분은 다른 전문가님들이 많이 다루시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제 앞부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후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징후들이 이제 이렇게 쭉 한번 나열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생략하겠지만.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우리 이제 생태계나 우리 생활 주변에서 많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미세먼지 문제도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코로나19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폭염 문제, 또 이러에 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녹색 성장을 어떻게 할 건가, 또 뉴딜 중에 또 환경 문제를 다루기 위한 그린 뉴딜을 또 어떻게 할 건가, 이것들이 혼재돼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도 이제 IPCC에서 5차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가지 시나리오를 이제 그때 얘기를 했죠. 그래서 RCP라고 해서 이제 지구에 오는 이제 그 열 에너지의 그 강도인데 2.6하고 8.5 사이에 네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2.6은 달성하기 어려울 거고 한 4.5나 6.0 정도 갈 거다. 따라서 이제 그 CO2 농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상당히 이제 높은 농도가 되고,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이제 기온 상승이 이렇게 상당히 이제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고요.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보면은 왼쪽 그림이 이제 육지와 해양의 그 평균 표면 온도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3, 40년간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해수면 변화 이게 이제 상당히 높게 진행이 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육상보다 해상에서의 그 변화가 아주 심하고, 이 해양에서의 이 지구 온난화 그 영향이 육상보다 훨씬 크다. 이제 이 얼음이 녹아서 해수가 되는 그 플러스 해수 팽창 현상에서도 팽창도 되고, 또 이산화탄소 녹아 들어가면서 이제 산도가 높아지면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CO2 배출량 차원에서 보면은 설명을 생략하겠지만 그림에서 보듯이 급격하게 이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도 이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잠시 한 1, 2년 좀 이렇게 주춤하다가 또 온실가스 배출량이
또 더 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2020년에 조금 이제 줄다가 2021년 또 더 늘어나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고요. 밑에는 이제 작물 수확량이 이제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상당히 많이 이제 줄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생태계의 변화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과거 전 세계 그 기온 상승이 평균적으로 한 0.8도 정도 올라간 사이에 우리나라는 한 1.6도가 벌써 상승이 됐습니다. 요게 근래 한 4, 50년에 나타난 상승분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굉장히 더 취약하고 민감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복수초나 산수국 이런 것들의 개화 시기가 빨라지고, 첫눈이 오는 시기가 빨라지고, 이 해양 생태계 분포, 그래서 열대성 어종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거고요. 이 구상나무 이런 것도 저는 뭐 이게 산 등산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높은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이 구상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파괴가 되고 이제 서식지가 자꾸 이제 높아진다. 이제 이런 거가 이제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름에 이제 폭염 현상, 우리 2018년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상당히 더웠죠. 그래서 그 폭염 함자가 엄청나게 이제 증가했다. 그래서 이 폭염이 이제 뭐 하나의 이제 재난의 일부로 이렇게 간주가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폭염 질환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폭염 일수를 봤을 때 상당히 이제 증가 추세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왼쪽이 이제 여름철이고 왼쪽이 겨울철이고 오른쪽이 이제 여름철인데 온도 변화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되고 있고, 여기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여름과 겨울의 변화를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그 21세기 말에 가면은 여름은 상당히 많이 이제 증가하고 겨울은 이제 거의 한 달 반 정도로 이렇게 축소가 된다. 그러니까 겨울은 사라지고 여름이 굉장히 많아지는 이런 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온열 질환자 수, 열사병, 뭐 열탈진, 열경련 이런 이제 하나의 질병 코드로서 나타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오른쪽이 월별 그 이런 폭염 질환자 수의 변화고요. 이게 아래 그림은 이제 연간 변화인데, 이 두 그림 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폭염 질환자 수가 급격하게 최근에 와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우리가 뭐 코로나도 위험하지만 이게 여름철 이렇게 폭염 질환 이런 것도 상당히 그 특히 노년층이나 이게 여기에 지금 민감한 층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겠다. 또 한 현상이 이제 산불인데, 아마 올해 3월 4일 날 발생한 그 울진 삼척 산불 기억하실 텐데, 역대 그 최장 시간 또 뭐 가장 큰 피해를 나타냈다. 그래서 한 9일 정도가 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이렇게 봄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완전 진화가 됐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이제 더 대규모화가 돼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가뭄이나 영향도 있지만은 이것도 그 지구 온난화와 관련이 되는 거고, 미 캘리포니아 주에 이제 제 딸이 여기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전체가 이제 시뻘겋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아주 무슨 대낮인데 무슨 석양지 지듯이 전체가 이게 빨개져가지고 상당히 위협감을 많이 느꼈다 그러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상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 그다음에 남해안 이제 열대어나 열대조류가 나타나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한류와 난류가 이게 부딪히는 지역인데, 한류성 어종은 이제 많이 밀려나고 열대조류 어류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남해안에 뭐 그 제주도나 남해안에 이제 열대성 이렇게 농작물들이 이제 이렇게 일반화되고 있고, 이게 이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이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가 보면 자기들이 뚜렷하면서 이게 이 과일이 상당히 좀 다양하고 상당히 맛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있고요.
여기 보면 뭐 대구에 이제 사과가 주로 많이 나타났는데 이제 뭐 강원도에서 나타나고 다른 이제 복숭아, 뭐 포도, 단감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위로 서식지가 이제 이렇게 위로 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얼마 전까지 미세먼지에 상당히 많은 총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 미세먼지 문제가 이제 이런 그 기후 변화 또 기온 상승 효과에 의해서 빈도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지금 시간상 어렵지만 그런 게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대기오염을 전공하는 분들은 이제 오존에 대해서 많은 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 기온 상승이랄지 또 이렇게 가뭄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오존이 이제 뭐 주의보 발령 횟수 이런 게 훨씬 더 이제 많아졌다 이런 거 문제고요. 이 코로나 자체도 이제 기후 변화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원인을 얘기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인간과 그 생태계 서식지 간의 어떤 충돌 문제 이런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단편적이지만 이렇게 기후 변화 또는 이상 기후가 이제 우리 생태계나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봤고요. 여기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뭐 전 세계에서도 많은 이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기후 변화 협정이 이제 우리가 그 과거에 이렇게 교토 의정서에 의해서 2차 공약 기간이 2020년이 이제 만료가 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국제적으로 그 준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파리 기후 변화 협정이 이제 2016년 11월에 이제 발효가 됐고요. 뭐 과거에 이제 교토 의정서가 파리 협정을 이렇게 비교한 표가 됐는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뭐 특별한 차이점은 과거는 이제 의무 감축 국가만 이제 감축하게 돼 있던 거가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감축 의무를 지고 있다. 그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이제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저감하겠다. 2030년까지 그런 발표한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많은 국가들이 이제 감축 목표를 또 제시를 했습니다. 미국도 이제 한 50% 감축하겠다 그러고 다른 나라도 그 정도가 돼 있고요. 우리 중국이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걸 우리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중국이 이제 물론 경제 성장을 하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벨오프가 되려면 한 2035년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국의 그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랄지 탄소 중립을 향한 노력은 상당히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 2060년에 이제 탄소 중립을 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주의 국가가 그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한다는 게 그리고 연도를 정해서 선언한다는 게 상당한 것이지 않느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NDC 이런 걸 제시를 하고 그래서 2018년 대비 2030년에 40%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선언을 이제 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 대기 중에서의 그 온실가스 CO2 농도가 이제 415 ppm 정도 됐는데 이게 이제 450 ppm 이상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다 이제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툰베리 같은 이제 이런 학생도 이제 미래 세대에서의 그 여러 가지 그 영향 이런 걸 염려해서 미래 기술 개발에 뭐 나서기로 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2018년도에 이제 1.5도시 특별 보고서가 나왔는데 참 이게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5도 초과하는 시기가 2028년에서 2034년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1.5도 고수하는 게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렵다 이런 이제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훨씬 이제 일찍 우리 앞에 이제 다가온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시를 한 것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해서 온실가스를 최소한 45% 감축해야 되고 2050년까지 이제 넷제로가 이제 필요하다. 뭐 이런 거를 요구를 하고 이외에 이제 메탄이랄지 다른 온실가스도 함께 감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1.5도, 2도씨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어떤 영향이 나타날 건가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설명을 생략하죠.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달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4월에 세계 기후 정상 회의가 열렸고요. 카프 회의도 이제 열렸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와서 이제 IPCC 제6차 보고서에서 또 다른 전망이랄지 또 요구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5도씨 상승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고 2100년까지 한 3.2도씨 정도가 증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 뭐 짐 스케어가 했던 얘기를 이렇게 붙였는데 인간 활동이 기후 변화를 일으켰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또 희망을 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화를 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이제 IPCC 6차 보고서에 제시가 됐는데요. 뭐 에너지 분야나 교통 분야, 지역 커뮤니티나 그 소비자 그리고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이제 탄소 중립을 쭉 해왔는데요.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이 했고, 그리고 이제 뭐 미국도 과거에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했던 거 탈피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 특히 EU에서는 이제 뭐 다양한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뭐 우리나라도 신재생 에너지 2030 계획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그린 뉴딜 이런 뭐 청사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노력들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뒤에서 우리 다른 분이 얘기를 하실 거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좀 보고 넘어가겠는데요. 이제 R200 이런 거를 이제 지역에서 어떻게 구현할 건가? 그 지역의 어떤 기업들을 그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를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이렇게 확대하는 이런 이제 하나의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서도 KRE100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참여 기업들이 이제 뭐 몇 개 그 계열사들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노원 지역에서도 KRE100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지 한번 분석도 해보고 이걸 이렇게 어떤 조직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ESG는 이제 뭐 우리가 전체 사회적으로 기업들이 그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도의적인 어떤 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사회적 책임, 지배 구조 아마 또 다른 분이 아마 발표를 하실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역적으로 ESG를 어떻게 또 구현할 건가 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의 그 어떤 문제 제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 기후 투명성 문제입니다. 2021년 10월에 이제 클라이밋 트랜스페어런시에 대해서 단체들에서 이제 평가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1.5도씨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2030년까지 278만 톤 이상 감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치는 좀 달라져야 될 것 같네요. 1인당 CO2 배출량도 연간 이제 13.8톤이라서 G20의 약 2배 정도가 되고 여기 증가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녹색 회복 지수 이런 것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낮은 편이고 재생에너지 비율도 이제 한 7% 정도밖에 되지 않고 탈석탄 연도도 아직 미정이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이제 61개 국가 중에서 53위 정도로 나타나서 기후 대응 불량 국가로서 이제 평가를 받았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든 뭐 2050 탄소 중립을 이제 작년 2020년 10월달에 이제 선언을 이제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계속적으로 온실가스가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과거에도 증가를 했는데 최근 몇 년 동안도 감소 추이를 보이지 않고 계속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게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감축 경로 문제도 있는데 과거 2020년 우리가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한 그 상황을 봤을 때 상당히 이제 그 약속과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과연 이제 2050년 또는 2030년 그리고 그 중간 연도인 2040년 정도에 이제 감축 경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의문시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탄소 중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에 대해서는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 기준에서 이제 2030년에 40%를 감축해야 된다 이런 게 각 분야별로 나타내야 되고 특히 우리 지역 사회에서는 이제 이 건물이나 수송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우리가 어떻든 신재생 에너지나 어떤 다른 탄소 감축 수단을 어떻게 구현할 건가 많은 이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서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개념 이걸 이제 같이 가져가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SDG에 이렇게 분야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SDG에 대해서 평가를 한 표를 보면은 이 빨간 표가 이제 불량하다는 건데 상당히 이제 불량한 부분이 많고 SDG 13에 보면 기후 변화 대응도 보면은 우리나라 상당히 이제 미흡한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그 지역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행보를 할 때 같은 개념으로 가져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뭐 지자체별 또 SDG 검토가 또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이런 거를 우리가 저탄소 녹색적 기본법과 이게 시행령 시행 규칙 이런 데서 이제 구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갈 건가? 지자체에 존재하는 이런 이제 이런 기구들, 기업들, 그다음에 그 지역 단체들과 이제 상생관계를 가지면서 이제 이런 걸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이제 기후 변화 대응책들 이런 것들을 예시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뭐 노원환경재단에서 이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자료에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우리도 이제 그 과거 이제 노원 에너지 제로 주택에서 이제 그 넷제로를 이렇게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시범 사업을 쭉 해왔고 또 노원 에코센터에서 이제 그 주민들의 교육이랄지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랑천 환경센터 이게 그 어떤 수자원이나 물환경 교육 이런 것과 최근에는 이제 온실가스에 대한 이런 이제 다양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지구의 날 주간인데 어저께 이제 탈레라 씨를 이제 초청해서 그 기후변화 특강을 개최를 했고 오늘 포럼을 포함해서 노원 에코센터, 노원 이지센터, 일단 중랑천 환경센터에서 뭐 이번 주말까지 이렇게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니까 많은 또 관심을 이렇게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약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어떤 그 중요한 거는 이 노원 지역 사회에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전 지구적으로 요구되는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요구와 국가적으로 또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것들 감축 노력들 이런 게 이제 그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로 다 이제 내려오고 있는 과정이고 어차피 이제 의무적으로 이렇게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고 탄소 중립 이제 뭐 예를 들면 탄소 중립 도시 선언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의한 이제 이행 계획 수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좀 장황하게 탄소 기후 변화의 여러 가지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앞으로도 이제 많은 또 뭐 논의와 또 노원구청이나 또 지역사회 그 단체들하고 많은 이제 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ESG와 탄소 중립의 국제 동향이라는 주제로 윤종수 고문님께서 발제를 해주실 텐데요. 네, 윤종수 고문님은 서울대학교 행정학을 전공하셨고 전 환경부 차관을 역임하셨고 현재 김앤장 환경, 에너지, 행정 소송 및 구제 부분의 고문, 세계자연보전연맹 이사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발제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계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 윤종수라고 합니다. 먼저 노원구가 노원환경재단을 세우고 이렇게 로컬 레벨에서 이 기후변화 또 환경 이슈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저도 환경을 한 30년 이상 했으니까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종인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럽에 보면은 그 그린 캐피털 시티라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유럽에 그 아름다운 도시가 많잖아요. 그것을 심사해 가지고 한 개씩 뽑는데 꽤 됐습니다. 그래서 코펜하겐이라든지 독일의 에센이라든지 많은 도시들이 이렇게 그린 캐피털로, 그러니까 녹색 수도죠, 수도, 환경 수도로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그런데의 그 요건을 보면은 문 밖에 나가면 300m 안에 그린 에어리어가, 숲이든 공원이든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고 등등, 그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원구도 이게 단기간에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아름다운 지자체로 이렇게 거듭나고, 그러한 그린 에어리들이 많아지면 온실가스도 당연히 또 흡수원으로서 활동을 하니까 그게 같이 좋은 그런 결과를 얻을 것이다. 작년에 제가 그 국제 행사를 2번 갔다 왔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아마 국제 행사로선 첫 번째 열렸던 게 작년 9월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열린 세계 자연보전 연맹입니다. 총회, 세계 자연보전 총회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열려서 실제로 참석한 사람은 5,700명이 왔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했는데 직접 온 사람이 5,700명이 왔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제일 많이 온 행사였고요. 거기서 제가 이제 투표로 해서 이사로 지금 이제 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월 말에 아시는 것처럼 글래스고에서 기후변화 총회, 이렇게, 근데 거기는 4만 명이 왔죠. 어마어마한 인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그 기후변화 관련돼 가지고 그3가 이제 교토 의정서가 만들어졌던 교토에서 열렸는데 97년에 처음 갔고 작년까지 13번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20몇 년에 걸쳐 가지고 기후변화 총회가, 당사국 총회죠. 물론 제가 다 거기에 협상가로 다 참석한 것은 아니고 주로 사이드 이벤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갔습니다만은 긴 세월 동안 교토 의정서를 거쳐서 파리 협약을 거쳐 가지고 이제 작년에 파리 협약의 이제 모든 세부적인 사항이 완성되는 룰북이라고 하는데요. 룰북이 완성되는 거기까지 이제 기후변화 이슈가 진전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ESG 차원에서 조금 ESG와 연결시켜 가지고 탄소 중립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어디 보고서 누를까요? 이걸로 누를까요? 네. 말씀드릴 순서는 탄소 중립으로 보는 ESG, 선진 사례들, 주요 규정, 약간은 좀 전문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아까 동정인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국도 우리나라도 기후 변화로 자꾸 건조해지니까 조금만 불시해도 이러한 대형 사고들이 일어나죠. ESG에서 탄소 중립을 보면은 ESG 중에서 이 여론조사 한 거 보면은 기후변화 이슈가 ESG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로 평가받고 있고, 또 블랙락의 오른쪽에 블랙락에서 2020년 한 자료에도 보면은 ESG 중에서도 이 환경, 사회, 주의, 거버넌스 중에서 환경 이슈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ESG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단순히 환경, ESG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통틀어서 ESG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앞으로 얼마나 벌 것인지, 이것이 기업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고 주주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었죠. 주주들이.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어떤 재무적 그런 요소, 재무적 정보를 떠나서 비재무적 정보, 그러니까 환경이라든지 사회, 지배 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정보가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주주뿐만이 아니라 주주에서부터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게 주주 민주주의에서 이제는 이해관계자 민주주의로 바뀌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더 이해관계자라 하면 주주 이외의 투자자들, 그죠? NGO들, 뭐 유스 청년들,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의 요구가 훨씬 지금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 온실가스 전 세계의 90%를 차지하는 140개 국가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거나 선언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이 90%라는 게 결국은 뭐 중국, 인도와 같은 미국, 유럽 이런 다량 배출 국가들이 다 포함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것이 뭐 탄소 중립이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파리 협약에도 이것은 빠꾸 할 수 없다,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거꾸로 갈 수는 없다, 이렇게 하는 조항도 명확히 있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하나의 예로서 이제 이게 탄소 중립을 이루려다 보니 이제 온실가스의 가격이 카본 프라이싱이죠. 가격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EU의 사례를 보면은 이 금년 초에 거의 100유로, 96.93유로를 찍었어요. 한 13만 원 되죠, 톤당. 그러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잠시 푹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장기적으로 뭐 올라갈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톤당 3만 원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탄소의 그 가치가 점점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 동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몇 나라의 이런 탄소 중립과 관련된 그런 이제 정책들을 살펴본다면 미국이 친환경으로 귀환했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교토 의정서 때 제가 거기 갔었는데 그때에 보면은 엘고어가 왔거든요. 환경론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고어가 와가지고 거의 뭐 이것은 교토 의정서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EU와 일본은 주최국이고, 그래서 일본과 미국과 EU가 이제 합심을 해가지고 만든 게 교토 의정서인데, 그때는 엘고어가 아주 야심차게 이런 글로벌 레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엘고어하고 부시하고 붙어가지고 엘고어가 떨어지고 부시가 되면서 바로 이 교토 의정서에서부터 자기들은 참가하지 않겠다. 정확히 말하면 뭐 탈퇴는 아직 가입을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탈퇴는 아니었지만 가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시가 이제 공화당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갔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됐죠. 그 뒤에 오바마가 와서 우리 다시 돌아왔다, 이래가지고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다시 그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고, 그 뒤에 트럼프가 와서 파리 협약에서 또 탈퇴를 했고, 바이든이 와서 다시 또 파리 협약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대통령이 누구냐, 또 어느 당에서 집권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미국의 정책이 완전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시가 탈퇴했을 때, 또 트럼프가 파리 협약에서 탈퇴했을 때, 저도 현장에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엄청난 실망을 하고, 미국이 이게 글로벌 리더십이 상실됐다, 이게 비난을 하고, 빨리 이 정권이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떤 바이든이 와가지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Bring Back Better Act라고 하는 이런 발의안을 했고, 그러나 다수당이 공화당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는 되지 않고,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법안이 이제 하원을 통과하고 일부 상원도 통과하고 이런 상태가 됐죠.
그래서 여기 Bring Back Better Act라고 하는 거에서 기후 변화와 관련된 투자, 전기차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미국은 이제 주목할 게 SEC 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 기후 위험 공시를 이제 의무화하는 안을 이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기후 위험, climate risk죠. 이 기업 A라는 기업의 기후 위기는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그런 조항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스코프 3가 이제 쟁점으로 이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유럽의 경우에 Fit for 55라는 정책을 작년 7월에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CBAM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죠. 제가 이제 우리끼리는 농담으로 CBAM 탄소 폭탄이다. 원자 폭탄이 아니고 탄소 폭탄이다 그러는데 이 카본 보더 어저스먼트 메커니즘이죠. CBAM이 이제 공개돼서 이제는 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에 어떤 품목을 수입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이제 부과금을 일종의 세금이죠. 세금을 이제 부과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어떤 A라는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탄소를 얼마나 배출했는가 이걸 따져가지고 유럽에서 배출하는 거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더 많은 탄소를 배출했다는 거는 그만큼 환경 비용을 덜 들이고 제품을 생산했기 때문에 EU로서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온실가스를 조금 내게 하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다른 나라들은 탄소 배출을 많이 하면서 쉽게 그렇게 제품을 만든다면 이게 제품 경쟁력에 있어서 손해가 많이 난다. 그래서 그 차이만큼을 계산해 가지고 들어올 때 관세로 매기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법이고 이거에 대해서 미국도 동조를 하고 유사한 법을 지금 만들겠다 해서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EU가 그런데 이제 카본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 계산이 좀 쉽지는 않겠죠. 나라마다 다 사정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뭐 이 배출권 거래제라는 거 탄소에 대해서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생겼을 때는 우리나라만 왜 이상한 걸 만들어 가지고 기업들을 힘들게 하느냐 이런 비난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유럽 이외에는 최초로 전국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카본 프라이싱을 갖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이제 EU에서 CBAM을 본격적으로 지금 내년부터는 시범 사업 하거든요. 3년 동안 시범 사업하고 26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때립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에 우리나라는 조금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EU에는 그 환경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의회 환경위원회가 있거든요. 의회에서 이제 이것을 지금 발표했던 것을 더 강화하는 안을 최근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논의가 많이 됐고요. 그래서 시범 사업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그다음에 거기 항목도 철강, 시멘트, 뭐 알루미늄, 비료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에다가 석유화학 제품도 다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고 EU도 무상 할당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무상 할당을 지금 단계적으로 한 10년에 걸쳐 가지고 이제 폐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상 할당 기간도 왕창 줄이고 이렇게 하는 굉장히 강력한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60년 탄소 중립 선언해 가지고 세계를 좀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중국이 탄소 중립한다고? 그렇게 하려면 얘들이 2030년에 피크를 찍어야 됩니다. 8년 후에 찍어야지만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룰 수가 있어요.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 2030년에 피크를 과연 찍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한 거에는 기술적인 자신감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자신감과 이러한 탄소 시장이 돈이 된다라고 하는,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 경제적인 마인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배터리 시장이나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나 태양광, 뭐 풍력의 주요 부품들의 세계 10대 기업의 상당수가 중국 업체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솔직히 태양광 업체들 지금 중국이 거의 뭐 90%를 먹고 있어가지고 나머지 나라는 지금 다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한화, 큐셀 한화가 지금 버티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모든 시장을 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심각한 가운데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기술적인 자신감으로 인해 가지고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일본도 이제 뭐 탄소 중립하겠다고 얘기했고요. 우리나라도 했는데 아까 이제 동준 교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다만 이제 차기 정부 에서 기후 공약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 탄소 중립위원회의 기후변화 위원장님도 와 계십니다만은 여하튼 좀 수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기업들 차원에서도 봤을 때 이해 관계자들이 강력하게 ESG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도 이제 대전환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 자산 운용사, 아까 블랙락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등 이러한 자산 운용사들이 갖고 있는 운용 자산 AUM이 43조 달러에 이릅니다. 작년 6월 기준으로 33조도 많은데 33조 달러니까 이게 계산이 잘 안 되죠. 33조 달러면 얼마인지 이게 뭐 잘 집에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돈이 이제 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하고 있고요. 또 UN Race to Zero라고 하는 UN의 그 탄소 중립 그 캠페인이 있어요. 여기에 금년 1월 기준으로 5,235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의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죠. 우리 삼성전자는 아직 못 들어갔어요. 여기 탄소 중립 지금 선언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넷제로에도 지금 못 들어가 있고, 근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이 아니라 탄소 네거티브를 하겠다. 역사적으로 자기들이 배출한 것도 싸그리 다 상쇄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애플, 구글, 아마존 대기업들이 다 2030년, 40년, 50년에 탄소 중립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CEO, 세계에서 제일 부자죠. 제프 베조스도 10억 달러를 기후변화를 위해서 펀딩 한다고 약속해가지고 지금 그 재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과학기술,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정말 기술적인 그런 혁신, 이건 보통 혁신이 아니죠. 보통 혁신이 아닌 어마어마한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고요. 몇 가지 선진 기업들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주들이 요구하고 있는, 주주들이 쉐어홀더들이죠. 주주들이 요구하고 있는 요구해서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런 걸 본 건데요. 주로 정유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유 기름을 만드니까 탄소 발생의 주범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엑슨 모빌의 경우에 작년 주주총회에서 이게 엔진 넘버원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행동주의 헤지 펀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엑슨모빌 사회이사 중에 4명 중에 3명을 교체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클린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재생 연료, 신사업 투자 이런 사람들로 바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반영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기존 목표가 너무 허약하다. 그러니 거기에다가 중장기 목표하고 스코프 3까지 추가해라. 이런 요구를 이제 했죠.
스코프 3라는 거는 기후 변화에서 요즘에 많이 등장하는 용어거든요. 그 스코프 1는 이제 스코프 그래서 여튼 제가 이제 3분 남았다고 해가지고 제가 좀 많은 것을 생략하고 스코프 3까지 이제 확장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밸류 체인에 있는 모든 자회사, 부품 공급 회사까지 다 직원들이 출장 갈 때, 외부에 출장 갈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까지 모두 다 포함해가지고 목표를 세워라 이겁니다. 쉐브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스코프 3를 중장기적으로 감축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런 주주의 제안이 가결됐다. 그리고 쉘의 경우에도 2019년에 그 쉘의 그 지구의 벗이 네덜란드에 본사가 있죠. 여기에서 이 쉘이 너무 그 목표가 허약하다 그래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네덜란드 법원에서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이해관계자들의 시민단체에 손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쉘이 기후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약간은 생소한데 기후 인권의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2030년까지 19년 대비해서 절대 배출량 45%를 감축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시민단체의 소송에 대해서 제소에 대해서 내린 첫 번째 사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어떤 이해관계자들, 시민단체나 투자자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뭐 청소년들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뭐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앞으로는 이제 스코프 3까지 가야 된다. 그다음에 단기, 중기, 장기의 목표를 명확히 세워야 된다. 등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공통 요구사항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그런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내부 컨센서스 빌딩이 명확해야 됩니다. 이 탄소 중립 선언해 가지고 손해를 단기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손해를 봤다 그래 가지고 탄소 중립 이거 CEO가 탄소 중립 너무 밀어붙이다가 회사가 이거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돼 가지고 접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사회라든지 임직원들, 직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기후 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범, 그 국제적인 규범이 또 국내에도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변하고 있어요. 이거 모니터링을 잘하고 따라가지 않으면은 낙후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주요 규정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 환경정보 공시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환경 정보를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알 권리 차원에서. 그러는데 금감원이 조사해 보니까 너무 이거에 대해서 기업들이 좀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는 재무제표의 주석 공시 템플레이트죠. 모범 사례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환경부에서는 금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러이러한 환경 정보는 공개해라라고 법을 개정해서 확정을 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민연금이 주주로서의 활동을 어마어마하게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들이 뭐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리스크가 ESG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다 분석해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있으면은 이걸 고치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환경부에서는 최근에 K 텍사노미를 만들었죠. EU도 텍사노미 만들고 뭐 이건 언론에 많이 나왔으니까 원전과 LNG 원전이 이게 텍사노미라는 거는 녹색 분류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녹색이냐 아니냐를 딱 국가가 정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원전은 녹색이다 아니다. 뭐 LNG는 녹색이다 아니다. 뭐 이런 것을 명확히 해서 투자자들이 보고 그걸 보고 이 회사는 이게 녹색 기업이다. 녹색에 많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구나 아니구나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것이죠. EU 텍사노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는 ESG에 대해서 실사 의무, 현장 가서 봐라는 거죠. 실사라는 거는 현장 가서 봐라.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이 예를 들어서 콩고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에 광물을 수입할 때 이 광물이 과연 그거를 채취할 때 이게 노동력이 너무 과도하게 착취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걸 현장 가서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그 착취를 했다 그러면 이 나라 거를 수입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ESG에 대한 실사를 아예 규정으로 이제 못 받고 있고, 더군다나 EU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EU에 가가지고 공장을 갖고 있을 경우에 이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ESG 실사를 할 건가 말 건가, 이거를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 ESG에 대해서 이제는 그걸 위배하는 기업은 살아남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데 돼 있죠. 결론입니다. 작년에 빌 게이츠가 뭐 요즘에는 빌 게이츠가 그 고기를 채식으로 만든 고기, 거기가 이제 푹 빠져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How to avoid climate disaster 이거 만들면서 bad news는 탄소 제로 만드는 건 정말 어렵다. good news는 그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보면은 결국은 기술 혁신, 기술 브레이크스루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그런 기업이 다음 세기를 리드할 것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작년 2월에 책에서 그렇게 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탄소 중립은 어렵지만 가야 될 길이고 또 전 세계가 기술적인 혁신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탄소 중립을 위한 한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전희찬 센터장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전희찬 센터장님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환경계획학 박사를 취득하시고 현재 세종대학교 기후환경융합센터 센터장,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위원장, 에이펙 기후센터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센터장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그 동종훈 이사장님하고 우리 윤종수 전 환경부 차관님 발표로도 충분할 정도로 공부도 많이 했고 내용도 굉장히 알찼습니다. 예. 또 보니까 오늘 발제자뿐만 아니라 토론자도 거의 전국구이신 분들 모신 것 같아요. 우리 김해 전 대통령실 기후환경 비서관님, 우리 또 김정수 박사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거의 30년 잘 하셨을 거예요. 우리 기후대기 부장 하셨고, 또 우리 유정면 박사도 기후 쪽으로 공부하고 서울의 탄소 중립을 리드하고 계신데 오늘 토론자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 모셔서 우리 동정 이사장님 오셔서 또 우리 이은희 전 이사장님도 이거 안 돼요? 예. 토론에 좌장해 주시겠지만 뭐 아주 훌륭한 그런 토론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시간도 조금 이제 많지는 않고 또 앞에 좋은 말씀들 많으셨기 때문에 저는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전 소개 받았고요. 예, 아까 저기 여러 말씀들 하셨는데 우리가 인류가 기후 문제를 처음 다루기 시작한 건 1992년입니다. 그때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이제 채택되었고 또한 그런 국제 기구가 생겼고요. 그리고 무려 30년이 됐는데 우리 아직 여전히 CO2 농도는 올라가고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뭐 파리 협정은 아까 우리 윤 차관께서 말씀 여러 번 하셨지만 무엇보다도 파리 협정 이전까지는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인다고는 했지만 안 줄여도 아무렇지도 않았고 혹시 줄일 수 있으면 그걸 팔아서 각 회사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었고 심지어 로디아 폴리아마이드 같은 회사는 1년에 2천억을 그 온실가스 배출권을 팔아서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에게 줄이겠다고 한 양을 채우는 것도 솔직히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가게 되었고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를 다 감축해야 되는 그런 신규 체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 이번에
지난 11월에 26차 기후변화 총회에서는 무엇보다도 각 나라들이 2030년에 스스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는 것과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파리 협정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국제 인터내셔널 마켓 메커니즘을 타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는데, 사실 26차 총회에서는 그것이 타결이 되었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6.3에서 40%로 상향하겠다고 공표하셨고, 또 산림 복원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북한을 다녀왔는데요. 참 가서 많이 느낀 것은 북한의 산림이 여러 이유로 너무나 헐벗게 되었는데, 사실 국제적으로는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런 산림 복원에 앞장서고 그것을 감축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석탄 감축 노력은 전 세계가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함께 하겠다고 했고, 청년 기후 서밋 제안하셨는데 실제 합의문에 청소년 기후 포럼을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제안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이 사실 30년 동안 아무런 성과도 없으면서도 유지되고 있던 것은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에서 기후 변화는 우리 모두의 문제지만 그에 관한 책임에는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한 선언적인 문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거고 또 지겠다는 것이고, 개도국은 굳이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직 기후 변화 협약의 울타리 안에 다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도록 받은 제목은 사실 한국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전 이사장이셨던 이은희 교수님하고 제가 탄중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번 탄중이 활동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3억 톤 정도였는데 2018년 기준 7억 2,800만 톤입니다. 1990년에 100이었는데 2018년에 243으로 연평균 계산해 보니까 5.1% 정도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2020년 12월 10일 날 대국민 선언을 하신 바 있고요. 그래서 그해 12월 30일 우리 김혜희 비서관님 계실 때인지 아마 계셨던 때 아닌가 싶은데 유엔에 우리가 탄소 중립하겠다고 이렇게 서류를 제출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방향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탄소 경제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산업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것이고, 기회라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관련된, 예를 들면은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라든가 태양광 패널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이런 산업들을 육성하겠다는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누군가 힘들어하고 피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이미도 탄소인 기본법 그 통과와 함께 금년 1월부터 기후 대응 기금이 마련이 돼서 금년에만도 2조 4천억이 마련이 됐고 센터가 이미 여의도에 설립돼서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는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제가 드렸던 거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기반의 그런 산업 구조였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이런 산업 구조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동안은 탄소 집약적, 즉 화석연료 기반의 그런 산업 구조였다면은 이제는 저탄소 산업 구조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휘발유, 디젤 다 LPG까지 다 내연기관 차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친환경 차량으로 전기차, 수소차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고, 지금 에너지가 건물이 그동안은 아름다움을 위주로 설계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에너지 중심으로 건물도 가야 되겠다는 이런 탄소 중립 미래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5월 29일 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이 있었고 당시에도 대통령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도약해서 좋은 기회라고 하시면서 이런 기후대응 기금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법에 들어가면서 법은 3월 25일 날 발효됐지만 기금은 1월 1일 날 발효돼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오늘도 앞선 발표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의 실천, 기업의 혁신, 정부 의지가 함께 해야지 달성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우리 탄중은 좀 8개 분과가 있고요. 제가 이은희 우리 위원장님과 함께 기후변화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이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서 지금 어떻게 될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 총괄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거기 곧 참석을 해야 되는데 예, 하여간 그 당선인 공약집에 보니까 탄소 중립 그대로 하겠다고 했고 또 2030 NDC도 40% 상향하는 그대로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말을 믿자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원전 탈원전이 아니고 사실 지금도 탈원전은 아니었죠. 감원전 정도였는데 이제 탈원전 대신에 원전이 좀 전원으로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나머지는 그래도 큰 변화가 없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예, 예. 이번에 탄소 중립은 제가 대통령님도 한두 번 뵀는데 대통령께서 의지가 엄청 많으셨어요. 실제로 본인이 장관들보다도 전문성도 있으시고 본인이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탄소 중립 기본법으로까지 통과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의 모든 관련 행사에도 대통령께서 참여를 해주셨죠. 예, 이 탄소중 녹색성의 기본법이 8월 31일 날 본회의 통과되고 9월 25일 날 이제 공포가 되었고요. 6개월 뒤인 3월 25일 날 발효되고 동시에 시행령도 3월 25일 날 의결되었습니다. 뭐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저는 탄소 중립이 녹색 성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녹색 성장일 때는 목표를 우리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붉게 표시한 데 있는 것처럼 탄소중립 기본법은 35% 이상 2018년 기준 그러한 하한값을 이미 법에서 갖고 있었고요. 그밖에 기후변화 영향평가, 기후대응기금 조성, 정의로운 전환 등이 기존의 녹색 성장과 좀 상당히 차별화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앞으로 기후변화 영향평가는 상당히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까지 감축인지 예산 제도도 지금 아직 시행은 되지 않고 시범 사업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어떤 예산이나 기금 사용함에 있어서 그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얼마인 거, 또 그것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으며 결과는 어떤지를 평가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입니다. 예, 저희가 들어갔으면 하는 그렇게 생각했던 많은 제도들이 법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더라도 저는 이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갖고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스코프 1, 2가 있었습니다만 스코프 3는 예를 들면 오늘 공사장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시멘트를 쓴다고 할 때 현재는 온실가스 배출이 시멘트에서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스코프 3를 하게 되면 그 시멘트를 생산할 때 배출된 온실가스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이미 캐나다, 미국은 적용하고 있고 EU는 그런 스코프 3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나리오 1은 실제 공사장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직접 배출만 고려하는 것이고 현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2는 지금 방금 말씀 스코프 3를 포함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했더니 실제 배출량이 19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범위까지 우리가 배출량을 고려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지만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탄소 중립 관련해서 이제 조금 그 단점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해 당사자들과의 어떤 소통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보면 탄중이가 100여 차례 이상 이해관계자들과 그런 간담회도 하고 의견 수렴 과정 거쳤습니다. 또 정책 참여단의 노력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29일 날 탄중이가 발족했는데 10월 18일 날 2030년 감축 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결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즉 11월 1일 날 기후변화 총회가 열리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도 우리가 일정에 좀 상당히 촉박했다는 노력하려고 했지만 일정은 좀 촉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10월 18일 날 있었던 두 번째 전체 회의에서 2030년 목표, 2050년 또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 40% 감축하는 걸 결정을 했고, 그 이야기는 다른 나라는 1990년 온실가스 배출이 피크를 이루었던 데 비해서 우리는 2018년이 피크이거나 아니면 변곡점 정도는 분명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계속 줄어왔는데 우리나라는 2018년까지 한 5.1%씩 평균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 것을 거꾸로 4.2% 줄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 9% 이상의 감축하는 어떤 부담, 그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진 않으나 그런 걸 인지하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2030년 목표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은 전력 및 열 생산에서 44% 이상을 감축해야 되는 것이고, 수송 부분에서 38, 건물이 33% 감축하는 이런 안을 우리가 확정하였습니다. 예, 뭐 그런 내용들이어서 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예, 무엇보다도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를 30%까지 2030년에 우리가 맞추어야 되는데 현재 7%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거국적인 노력, 새 정부에서도 더 적극적이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석탄 발전은 제가 봐도 이미 더 많이 줄었고 미세먼지 때문에도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한 반 정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산업에서도 최대한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갈 것이고, 유연탄 대신에 폐합성 주지의 활성 비율을 늘리는 것들이 시나리오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 건물은 제로에너지 건축과 그린 리모델링 확대인데 이미 주택법이 좀 확정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택법 자체가 바뀌어서 먼저 공공 건물이 바뀌겠지만 곧 민간 건물도 이런 1등급을 향해서, 또 리모델링의 경우도 1등급을 향해서 그런 로드맵이 발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제로에너지 건물에 관해서 노원구가 가장 우리나라 전체에서 앞선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디 가서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제로에너지 단지 같은 경우는 지난 4년간의 실제 운영 실적이 대단히 중요하고, 실제 그것을 봐도 제로에너지 건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뭐 수송 부분에서 바이오 디젤액을 높여야 되고 2030년까지 전기적 수소차를 450만 대까지 가야 되는데, 예, 이거 요즘 보조금을 좀 주는 추세고 자동차 값은 올라가는 추세여서 이것도 상당히 걱정되는 바라고 생각됩니다. 예, 농축수산부도 쉽지 않으나 요즘 뭐 여러분 방기세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축을 기르면 되새김질하는 소등은 메탄을 배출할 수밖에 없고,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거의 30배 정도 지구 온난화 지수가 더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도 대응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고, 다만 이 농축수산 부분은 참 대책 세우기도 민감하고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여서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폐기물도 뭐 여러 가지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고, 수소에 관해서도 이번 정부에서 제가 보기에는 재생에너지, 수소, 그리고 에너지 IT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좀 그것을 진척시키려고 했고, 아마 수소 쪽에 있어서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선두를 다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두 가지 안이 있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느 안도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배출하지 않는 것이죠. 발생되는 양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CCS라고 하는 탄소 포집 저장 기술과 또 흡수원으로 모두 흡수하는 그런 두 가지 안을 저희가 수립했습니다. 예, 전환은 이제 화석연료가 석탄 발전은 완전히 중단되고 재생에너지 비율이 71%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산업은 아직 2050년의 기술은 현재 개발 정도가 한 3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소 환원 제철은 아직 상업 운전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철강 포스코 하나만도 전체 온실가스 10% 이상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수소 환원 제철로 가야 되는데 아직 기술 개발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석유화학의 경우도
우리가 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납사 대신에 바이오 납사를 이제 써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고요. 그를 위한 많은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송은 이제 전기차 수소차 97%여서 이미도 전기차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2050년에는 내연기관은 우리가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유럽은 2035년에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확정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건물은 이제 2050년이 되면 무조건 1등급 가야 되겠고요. 예, 농축수산의 경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이런 농업 부분에서 온실가스 3% 정도 배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있지만 그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고려하면 농축산 부분에서 배출량이 약 15% 이상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폐기물 감량 재활용 또 바이오 플라스틱의 활용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타임입니다. 수소는 현재 80%를 우리가 수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좀 상황을 봐서 국내 생산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CCS도 아직 10년 이상 제가 보기에 연구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좀 실증 난제들이 돌아가고 있고 2050년에는 상당히 현업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요즘 그 서울신문에 2주에 한 번씩 탄소중립 특강 쓰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너무 말이 어려워서요. 사실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사실 온실가스가 나쁜 것이 아니죠. 온실가스 자체 지금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의 그 호흡에서 3% 이상의 탄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아무도 쓰러지는 분들이 없는 것처럼 온실가스 자체는 상당히 안전하고 문제가 없는 기체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하게 이것을 배출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온실가스 배출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전력 생산이라든가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공산품의 생산이라든가 냉방 난방이라든가 어떤 이동 수단이라든가 어느 것 하나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더 온실가스 감축이 어렵고 탄소 중립도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기후가 이런 거 두고 탄소기준법 이제 이미 시행이 됐죠. 3월 25일이 지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마 여러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새 정부에서 탄소 중립이 좀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뭐 희망을 적었습니다. 예, 3월 벌써 10일 날 미국 대통령이 전화를 하셨더군요. 그래서 안보 번영 코로나 기후 변화 공급망 문제 5가지에서 협력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보 번영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가 좀 더 눈에 띄고 앞으로 더 협력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녹색 성장하고 저는 탄소 중립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탄소 중립은 이제 빅2하고 중국, 미국이 같이 리드하고 있고 EU가 적극적으로 끌고 가고 있고 이번에 탄소중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최소 감축량 만약에 줄인다고 하더라도 40%를 줄이는 거지 35% 이상이라고 된 것을 줄이려면 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 제대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수용성 또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정부 업무 평가에 연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였고요. 다음 이제 5월 10일 날 출범하는 새 정부가 이것을 꼭 이어서 잘하고 있는 것은 이어서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탄소 중립에서도 세계적으로 선도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